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15일 오후 5시입니다. 요사이 조갑제 TV 구독자가 40만을 돌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갑제 TV 회원으로 가입해 주신 분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회원으로 가입하시면은 여러 가지 자료를 신속하게 보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갑제 TV는 조갑제닷컴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조갑제닷컴에는 한국 현대사와 관련된 자료가 상당히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시리즈로 전해드리고 있는 게 바로 12.6 사건입니다. 12.6 사건, 12.12 사건, 광주 사태, 그리고 대한항공 폭파 사건 등등은 조갑제닷컴에 실려 있는 자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합니다. 12.6 사건은 한국 현대사의 30년을 결정을 했습니다. 박정희 18년을 끝내고 그날 밤에 있었던 일로 해가지고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전두환 노태우 12년의 새로운 시대를 이어옵니다. 그러니까 30년이 그날 하루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지금까지는 김재규, 박정희, 차지철 이 세 사람 중심으로 12.6 사건을 보았는데 저는 이번에 다른 시각을 하나 지금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김재규 수행비서관 박흥주 대령입니다. 박흥주 대령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면은 또 달리 보입니다. 여기는 참으로 좀 애잔한 이야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흥주라는 아주 정직하고 청빈한 군인이었습니다. 이분이 이 사건에 휘말려 들지 않았으면 육군 참모총장이 되었을 것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참 어이없게도 처음부터 무슨 계획을 세워서 이 소용돌이에 휘말려 든 게 아니고 하는 사이에 휘말려 들어가서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이 되는 41살에 돌아가시는, 그래서 박흥주 대령의 애잔한 생애 1편을 보내드렸고 오늘은 제 2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상황 속으로 떠밀려가는 박흥주입니다. 요 앞에는 요 정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김재규가 박정희, 차지철, 김계원 그리고 본인 그리고 그 옆에 노래 부르는 심수봉 그리고 음식 시중하는 신재순 이렇게 6명이 궁정동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그 분위기에 격앙이 된 김재규가 중간에 나와가지고 수행비서 박흥주 그리고 그 안가를 관리하는 해병대 출신의 박선호 의정과장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오늘 해치운다. 똑똑한 놈 3명만 뽑아서 나를 지원하라 하고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나동 식당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박흥주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 사살작전, 암살작전의 지휘관은 박선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이 박선호가 관리하고 있었고 박선호가 수십 명의 경비병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해병대 출신 등 말 잘 들을 만한 이기주, 유승옥 두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무장을 시키고 이제 박 대통령을 보호하는 청와대 경호실 요원을 사살하라는 임무를 줍니다. 그런데 박흥주는 부하가 없어요.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 박흥주가 그 뒤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걸 이 시간에 중점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를 넘어서 궁정동 안가 마당에서 김재규 정보부장은 암살 준비 지시를 내릴 때 주로 의정과장 박선호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궁정동 내에서 경비병력을 관장하고 있는 이가 바로 박선호였기 때문입니다.
박흥주 대령은 이날 밤 두 주역인 김재규와 박선호가 짜놓은 상황 속에서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 때 박 대령의 변호인인 태륜기 변호사가 1심 법정에서 피고인은 군인 신분이라는 이라 단심으로서 형이 확정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빠진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라고 했더니 박흥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사전 계획을 몰랐습니다. 갑자기 말을 꺼내 그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상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직속상과인 김재규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죠. 물론 고민은 있었죠. 어떻게 대통령을 시해하느냐 하는 데 대한 고민은 있었죠. 그러니까 이 박흥주뿐만 아니라 박선호도 김재규가 만찬장으로 들어가고 난 뒤에는 고민이 빠졌습니다. 그도 육군참모총장 정승화 대장이 와 있고 정보부의 제2차장보가 안 올 시간에 와 있으니까 국내외 사정이 긴박하구나. 부장이 총을 차고 나와서 각오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니 내가 거부를 하면은 성공이건 실패건 살아남지를 못하겠구나. 부장이 육군 총장과 함께 유혈 쿠데타를 하는구나 하는 판단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정성화 장군은 뭣도 모르고 초대되었는데 정성화 장군이 와 있으니까 이제 정보부장과 육군참모총장이 손을 잡고 쿠데타를 하는구나 라고 오판을 했다는 겁니다. 박선호가 보기에는 부장이 단독으로라도 할 것 같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가담을 안 하더라도 부장이 할 거다. 부장이 각하도 포함된다고 했지만 차이철 경호실장만 사살하고 대통령은 그냥 납치 정도 하겠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박선호는 또 경호원들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는 데는 재민이 승용차로 총만 싣고 오면 2분도 안 걸리는데 처음에는 1시간 기다려 달라고 요구를 할까 했다가 30분의 여유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머뭇거렸다는 이야기죠. 박선호는 항소심에서 그때 왜 부장님을 쏘거나 밀고를 하지 않았느냐고 저보고 바보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나 저는 그런 배신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김재규는 법정에서 명령은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복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간을 두지 않고 강하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상관의 명령은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헌법을 무시하거나 불법 명령을 내리면은 부하는 그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1979년에 정보부란 조직은 군대 이상으로 상명하복이 엄격했다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부장 수행비서관 박흥주 대령은 저녁 7시 20분쯤 그러니까 거사 약 25분 전입니다. 20분쯤 궁정동 정보부 시설의 본관을 나와 정보부장 운전사 윤성문을 불러가지고 차에 가 있으라고 지시를 한 뒤에 한울타리에 있는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만찬을 하고 있는 나동 쪽으로 갔습니다. 이 대통령을 모시는 은밀한 만찬이 열리는 이 건물에는 이 박흥주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어요. 나동으로 뚫린 쪽문 앞으로 갔더니 이름을 알 수 없는 경비원이 제지를 했습니다. 비서관님은 나동에 못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박선호 과장 좀 불러줘 해가지고 경비원이 들고 있던 워키토키 무전기로 연락을 취하니까 의정과장 박선호가 나오더니 박 대령 들어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동 정원으로 들어갔어요. 캄캄하고 바닥에는 작은 돌들이 박혀 있어가지고 울퉁불퉁했습니다. 나는 어디에 가지? 박 대령이 물었습니다. 박선호는 저쪽으로 하면서 주방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니 재민이 차가 한 대 서 있었어요. 공격 목표인 주방 쪽을 보니까 서너 명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의 윤곽만 어리고 누가 누구인지는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주방 쪽에 대통령 경호원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재민이 차 안에는 운전기사 유성옥만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 대령은 운전석 오른쪽 옆자리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는 박선호 과장이 관할하는 경비원들의 얼굴이나 이름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유성옥을
박선호의 부하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이거죠. 말없이 차중에 앉아 있는데 곧 한 사람이 오더니 뒷자리로 들어가 앉았어요. 이 사람이 경비원 관리 책임자인 해병대 하사 출신 이기주였습니다. 박흥주는 대령은 주방 쪽을 가리키면서 물었습니다. 저 뒤에 몇 사람이 있나? 이기주가 답했습니다. 경호원이 서너 명 될 거예요. 박흥주 대령은 주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지? 글쎄요, 음식 나르는 사람인가요? 이렇게 몇 분 대화를 하고 있었지만 지금 가슴이 쿵덕쿵덕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식당 안에서 김재규가 총을 쏘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총성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호만 울리면은 지금 사살하기 위해서 차를 갖다 대놓고 세 사람이 권총을 만지면서 딱 이렇게 대기태세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 대령은 흥분 상태라서 몇 분을 기다리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박흥주는 또 이날 그 사이 필수 요인도 아니었습니다. 김재규가 그를 꼭 가담시킬 이유도 없었는데 상황에 그냥 휩쓸려 들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암살작전의 사실상 지휘자는 박선호입니다. 박선호 의정과장 해병대 대령 출신입니다. 자, 이제 인원 배치를 다 끝내고 나서 7시 20분쯤 대통령을 모시는 만찬이 진행 중이던 안방 곁에 있는 경호원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박 대통령이 식사하고 있는 안방과는 마루를 하나 사이에 두고 있는 대기실이었습니다. 이 대기실에는 경호처장 정인영 그리고 경호과장 안재송 두 사람이 안재송 부처장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 땅콩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인영, 안재송 이 두 사람이 다 해병대 출신입니다. 박선호도 해병대 출신이에요. 이 가족처럼 가까운 선후배입니다. 가족처럼 정인영 씨는 간부후보 동기생이고 안재송은 후배고 또 해병대가 얼마나 이 결속력이 강합니까? 그러니까 한 형제 같은 사람이 세 사람이 지금 앉아 있었어요. 그러나 박선호는 딱 총성만 나면은 정인영, 안재송을 제압하려고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시 38분쯤 박선호는 문 밖으로 나와가지고 식당 관리인 남효주를 시켜서 지금 저 안에서 박 대통령과 식사하고 있는 김재규 부장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김재규 부장이 마루로 나왔어요. 박선호가 가서 준비가 다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김재규가 들어갑니다. 자, 이제 총성만 기다립니다. 승용차 재민이 안에서 박흥주, 이기주, 유승옥 세 사람은 허리에 찬 권총에 손을 딱 대고 총성 나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차 문은 살짝 열어놓았습니다. 이 재민이는 주방 벽면과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유승옥과 이기주가 앉은 자리는 주방 쪽이었고 박흥주는 그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유승옥이 차 안에서 주방 쪽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는데 청와대 경호원으로 보이는 세 사람이 주방 밖 정원에 모여서 잡담을 하고 있었어요. 식당차의 운전기사 김용남이 재민이 쪽으로 다가오더니 앞자리에 앉은 박흥주 대령을 실컷 살펴보고는 주방 안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조금 후에 두 경호원이 주방 안으로 들어가고 한 사람이 혼자 바깥에 남아 있었습니다. 차 안의 세 사람은 손을 권총에 갖다 대고 총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한 45분쯤, 7시 45분쯤 안방에서 첫 총성이 났습니다. 이게 김재규가 차지철을 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총성이 들리자마자 바로 옆방에 있었던 박선호가 권총을 뽑습니다. 그리고 권총을 미처 뽑지 못한 안재송, 정인영 두 사람을 향해서 우리 같이 살자 그럽니다. 그때 정인영은 포기한 듯 했는데 이 사격대회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안재송이 권총을 뽑는 신용을 하니까 바로 아주 몇 메타 되지도 않는 가까운 거리에서 박선호가 한 발씩 쏩니다. 이 한 발씩이 다 치명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박흥주와 이기주, 유승옥은 첫 총성이 나자
재빨리 권총을 빼들고 미리 열어둔 창문을 밀고 나가서 7m 떨어졌으니까 바로 앞이죠. 주방을 향해서 달렸습니다. 박흥주 대령은 권총의 안전장치를 풀면서 뛰었습니다. 총선과 함께 주방 바깥에 남아있던 사람, 나중에 보니까 대통령 승용차 운전기사 김용태였습니다. 이 사람이 놀라서 총성을 듣고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유성옥은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김용태를 향해서 뛰어가서 총격을 가했는데 바로 3m 앞에서 조준해서 첫 총탄을 쏘았습니다. 김용태가 쓰러졌어요. 그러면서 안쪽 바닥으로 기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기어가는 김용태를 향해서 허리와 등에 2발을 더 쏴서 현장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박흥주 대령은 재민이에서 뛰어나와 주방을 향하여 달리면서 권총의 안전장치를 푸느라고 사격 개시가 약간 늦었습니다. 경비원 이기주, 유승옥 두 사람이 먼저 달려가 벌써 탕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대령은 주방 벽면 밑으로 난 지하실 입구 계단으로 가서 창문을 통해서 주방 안을 들여다보니 이제 아무도 안 보이고 다 총을 맞았다는 이야기죠. 벽만 시야에 들어왔어요. 박흥주는 꼼짝마 일어나면 죽어 하면서 갈리겠습니다. 그럼 5발을 다 쏘았어요. 근데 과연 박흥주가 쏜 총알에 사람이 맞았느냐 하는 것은 좀 애매합니다. 벽을 향해서 쏘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출입문으로 오른쪽으로 가서 출입문에 붙으면서 방안을 향해서 2발을 쏘았다. 그러니까 조준 사격을 한 게 아니에요. 이기주 씨는 차에서 튀어나와서 주방을 향해 뛰면서 보니까 오른쪽으로는 박흥주, 유승옥 두 사람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에서 3사람이 쏘기에는 너무 좁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방 안에 주방 이 조금 높게 만든 이 블록 난간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방안을 내려다 보니까 청와대 경호원과 섞여가지고 5, 6명이 식탁을 놓고 둥글게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문 안을 향해서 꼼짝마 손들어 하는데 벌써 총소리가 났고 창에 쳐져 있는 방충망을 통해서 이기주는 2발을 쏘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주, 박흥주, 유승옥 이 3사람이 총 15발을 쏘았습니다. 근데 아주 한 20초 정도 사이에 쏘아버렸으니까 바깥에서 듣기에는 집중사격처럼 들렸겠죠. 이기주는 주방 안 경호원들이 자신을 향하여 쏜다고 생각하고 몸을 낮추면서 난간에서 내려왔습니다. 오른쪽 문으로 이동하면서 2발을 더 쏘았는데 그때는 총에 실탄이 남아있으면은 남들은 다 쏘았는데 니는 왜 안 쐈느냐고 꾸지람을 들을 것 같아서 조준 사격이라고 보다는 안을 향해서 무턱대고 2발을 더 쏘았는데 이 순간 전기불이 꺼졌어요. 마루로 통하는 주방 안쪽 문에서 그런데 플래시 불이 쳐지더니 나 과장이다 불 켜라 하면서 누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박선호였습니다. 박선호는 자기 해병대 친구 2사람을 사살한 다음에 이제 경호원들을 다 죽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온 거죠. 이렇게 해서 박정희, 차지철, 경호원 3명이 무력화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살았어요. 박상범 씨. 나중에 보훈처장 한 분입니다. 이분은 총에 몇 발을 맞고 그냥 쓰러져서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확인 사살하러 들어오는 사람도 이 사람이 죽은 줄 알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박상범 씨가 살아났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흘러서 7시 45분쯤 정성화 육군참모총장은 바로 총격이 있었던 거기서 조금 떨어져 있는 안가에서 1층 별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김재규가 박정희하고 약속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성화 총장을 다시 오게 한 것은 자신의 거사에 육군참모총장의 힘을 과시하겠다는 뜻이었죠.
거기에 자기 부하인 김정섭 차장보를 대리로 앉혀가지고 식사를 잘 대접하고 있어라. 내가 곧 나오겠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김정섭, 정성화 두 사람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총성이 들렸습니다. 이 정성화 총장은 6.25 때 아주 잘 싸운 군인입니다. 실전 경험이 참 많은 분입니다. 이분이 들어보니까 아, 자하문 쪽에서 나는 소리구나. 총성을 M16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권총인데 총성이 나니까 김정섭이 놀래가지고 놀란 표정을 지으니까 정성화 총장이 여보 총소리인데 라고 하니까 김정섭도 총장님 총소리지요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급히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장 의전비서가 윤병서 씨인데 이 사람도 총성이 나니까 정문 초소에 알아버리고 인터폰 수화기를 막 들은데 김 차장보하고 정성화 장군이 식당에서 나오면서 무슨 소리야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래서 본관 정문, 신관 정문 초소에 인터폰을 걸어 물어보았으나 경비원들은 모르겠다고 해요. 확인해서 연락해 주라는 말을 남기고 김 차장보는 정 총장과 함께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가지고 과일을 먹고 있었습니다. 총성이 난 지 한 2, 3분이 지났을까요? 김재규가 허겁지겁 뛰쳐왔습니다. 윤비서 방에 나타났더니 물이라고 물 달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초조하니까 아주 목이 탔던 모양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양복의 웃옷은 벗고 와이셔츠 차림인데 구두도 안 신은 채 양말만 신고 달려온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김재규가 암살에는 박정희 시해에는 성공을 했지만 그 뒤에 준비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양말 신은 채로 허둥지둥 되면은 그 뒤에 상황 장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김재규는 주방으로 달려간 윤비서가 가져온 물을 병째로 그냥 벌컥 들이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성화 총장은 어디 계셔? 하고 물으니까 그 순간 바로 정성화 총장, 차장보 두 사람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정성화 총장이 보니까 김재규는 와이셔츠 차림으로 숨을 헐떡거리면서 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엇에 쫓기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김재규는 정 총장의 팔을 잡고 현관으로 끌면서 말했습니다. 총장 큰일 났습니다. 김재규는 또 차대라고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고 정성화 총장이 물으니까 김재규는 차 타고 이야기합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윤비서는 차고로 달려가 가지고 부장 승용차를 불러냈습니다. 윤비서가 보니까 부장의 와이셔츠는 혁대를 빠져나와 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윤비서는 부장이 차지철 실장과 총격전을 벌였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부장이 청와대를 다녀와서는 자신과 박흥주 대령을 앞에 놓고 그게 뭘 한다고 참견이야. 지는 경호만 하면 되는 거지 하고 불평을 틀어놓는 일이 자주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승용차가 나오자 뒤쫓아온 박흥주가 평소에 하던 대로 앞자리에 탔습니다. 그리고 정성화 총장이 뒷자리에 먼저 타고 김재규는 나중에 뒷자리 오른쪽에 타고 왼쪽에는 김정섭 차장보가 탔어요. 그러니까 정성화 총장이 한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김 부장이 차장보 빨리 타소라고 하면서 김정섭이 뒷자리 왼쪽으로 타는 순간 정성화 총장은 경호원도 없고 권총도 휴대하지 않는데 양쪽에 정보부 두 사람이 딱 붙어 앉으니까 좀 불안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김재규는 큰일이 났습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그러면서 남산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남산에 정보부 분실이 있었습니다. 승용차는 광화문으로 나와가지고 동아일보를 왼쪽으로 끼고 좌회전 해가지고 지금은 없어진 3.1 고가 쪽으로 질주를 했습니다. 김재규는 경호차가 뒤에 따라오는가 하고 뒤를 돌아보더니 빨리빨리 하고 운전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정 총장도 뒤를 돌아보았으나 경호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종로는 그때 7시 한 50분 8시에 가까워지니까 퇴근 시간이 끝날 무렵에서 상당히 밀리고 있었습니다. 박흥주는 운전사가 차량 행렬 사이로 고개 운전을 하면서 무섭게 차를 몰아 앞만 주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정섭 차장보는 운전사에게 침착하게 운전해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 운전사 윤승무는 부마 사태 같은 큰 시위가 서울에서 일어난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운전을 좀 급하게 했습니다. 정승화 총장이 다시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각하께서 돌아가셨습니까? 정말입니까? 왜냐하면 김재규 정보부장이 엄지손가락을 펴서 치켜 세우더니 가위표를 했으니까 코드 1이 돌아가셨다 이 말이죠. 김재규는 정 총장의 이 물음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보안 유지를 해야 됩니다. 적이 알면 큰일입니다. 어떻게 돌아가셨죠? 저격당했습니다. 외부 침입입니까? 내부 소행입니까? 저도 정신이 없으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김재규가 거짓말했습니다. 정 총장이 또 물었습니다. 누구 소행입니까? 김재규 부장은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고 이 승용차가 지금 3일 고가 도로에 올라가서 이제는 갈림길에 섰습니다. 고가 도로가 남산 정보부로 가는 길과 용산으로 가는 길로 갈라지는 그 지점에 다가가자 남산으로 가자고 했던 김재규 부장이 앞자리에 탄 박흥주 대령을 향해서 묻습니다. 어디로 갈까? 부? 그러니까 정보부죠. 정보부 6번 어디가 좋겠어? 어디로 갈지도 지금 결정 안 해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휘소거든요. 정말로 쿠데타를 할 생각이 있었다면은 요 다음 행동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바로 남산에다가 지휘소를 차리고 장관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궁정동에서 차지철이가 박정희를 쐈다. 이렇게 조작을 하면은 정권 잡는 길이 열릴까? 근데 그런 계획도 없이 어디로 갈까? 이게 바로 김재규가 암살은 생각했지만 그 뒤 상황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어디로 갈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흥주 대령에게 묻습니다. 어디로 갈까? 부 6번 어디가 좋겠어? 당황스럽게 내뱉은 김재규의 이 말에 정 총장이 대답을 가로챘습니다. 병력 배치를 하려면 6번으로 가야 하니 B2 벙커로 갑시다. 정 총장이 6번으로 가자고 합니다. 이에 호응하듯이 박흥주도 앞자리에 있다가 그게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정승화 총장이 6번 벙커로 가세 하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결정으로 김재규의 집권 기도는 무산됩니다. 남산 정보부 사무실로 가서 지휘소를 차리고 장관들을 불러 상황을 장악하고 차지철을 시해범으로 몰았다면 약간의 찬스는 생겼을 것입니다. 6번으로 감으로써 노재현 국방장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지휘로 들어가 버림으로써 김재규는 완전히 손님 신세가 되고 거기서 아무런 주도권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요거는 다음 차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